부터죠. 사회문화 현상 탐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론론과 이원론.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 설명적 연구와 서술적 또는 기술적 연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연구 목적이 다르죠. 이론론은 연구 목적이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자는 거고, 이원론은 아니야, 법칙 찾을 수 없어. 의미를 부여하자, 해석하자. 그 차이죠. 그래서 이론론은 일반 법칙을 찾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걸 검증함으로써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해석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가설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 내면 세계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회 현상을 구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귀납적 접근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양적 접근법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은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방법을 활용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질문지법과 실험법이고요. 그다음에 질적 접근법에서는 이게 질적 자료 수집은 이게 구체화라든가 체계화나 구조화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비체계적이고 비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을 채택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면접법, 심층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이 있어요. 지금 소개한 내용 모두 1차 자료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연구자가 직접 구하는 자료죠.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게 2차 자료인 문헌연구법에 해당이 돼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어떻게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확인합시다. 15번 문제. 다음은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나타낸 겁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거기 연역법과 가설검증을 포함하는 게 가번이죠. 가번이 바로 이론론, 양적 접근, 실증적 연구, 설명적 연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미해석 귀납법, 나가 바로 이원론, 해석적 연구, 질적 접근, 서술적 또는 기술적 연구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틀린 거 찾아야 돼요. 1번. 가는, 이론론은 사회 현상을 인간의 가치로부터 분리하고자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의 가치로부터 분리하고자 한다. 이 말은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거죠?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 말은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A 사회가 있어요. A라는 사회가 있어요. 그럼 A 사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법칙을 찾아내려면 연구자는 이 사회와 분리돼야겠죠. 근데 A 사회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려면 A 사회에 들어가야겠죠.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A 사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 연구자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론론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이원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연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다 달라지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일반화가 가능하죠. 얘는 일반화 불가능해요. 사람마다 그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이 청주를 보는 시각하고 내가 청주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고요. 그렇겠죠? 한국의 사회현상을 보는 시각이 내가 보는 시각하고 외국인이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보는 것이 정확해요?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 사회현상이 더 정확하라고. 외국인은 한국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친절하지도 않지만 친절을 100%도 받지를 않는 게 한국 사람이다.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더라고요. 어느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친절하지도 않지만 자기가 친절을 100%도 받지를 않더래요.
이런 거 좀 고쳐 나가야겠죠. 자, 이렇게 인간의 가치로부터 분리된다. 이 말은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이 말은 곧 이론론, 즉 양적 접근, 일반적 법칙 발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고 2번 이원론이죠.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보다 기술을 목적으로 이것도 맞잖아. 이론론이 설명력 연구고 이원론이 기술적 또는 서술적 연구라고 했잖아요. 2번도 맞아요. 3번. 가보다 나가 사회현상을 일반화하기에 유리하다. 이건 거꾸로 돼 있네.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것은 이론론이에요. 가입니다. 가. 3번은 거꾸로 돼 있어. 그래서 정답. 4번도 맞겠죠. 가보다 나가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나는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16번. 가의 연구 방법이 나의 연구 방법에 비해 가지는 장점. 가가 뭔데? 딱 보니까. 어라? 가설 단계가 없네. 근데 나는 가설 단계가 있네. 그러니까 가는 이원론. 나가 이론론이란 말이에요. 가가 질적 접근. 나가 양적 접근인데, 근데 가가 가지는 장점을 고르래요. 가. 즉, 해석적 연구의 장점을 고르래. 이건 뭐죠? 그러니까 수량할 수 없는 영역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질적 접근법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인간의 감정, 인간의 그 직관적인 통찰, 이걸 통해서 사회현상을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잖아요. 그 한 길 사람 속을 접근하는 게 내 유리한 게 뭐다? 이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이 질적 접근법이라고. 자, 그럼 그걸 찾으면 되겠지. 1번. 경험적 관찰이 어려운 연구에 적합하다. 정답이네. 정답이에요. 경험적 관찰이 어려운 연구에 적합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직관.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선험이라는 게 뭐야? 경험 이전의 것이라고. 경험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라고. 그게 선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원론은 경험적 관찰이 어려운, 즉 선험적 연구에 적합해요. 1번 정답이고요. 나머지 법칙을 발견하여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일반화할 수 있는 것, 이건 이론론이고요. 양적 접근이고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역시 이론론에서 질문지법이 가장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치가 개입되지 않아 연구의 객관성을 보장한다. 뭐가? 이론론이.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모두 이론론인 실증적 연구의 특징을 소개해 놓고 있어요. 1번만 정답입니다. 17번 문제. 다음은 올바른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4가지 기억할 만하죠? 첫째,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검증할 필요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변수,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인과관계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가치가 개입되지 않아야 돼요. 소극적 가치. 이게 가설을 설정할 때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잖아요. 가설을 설정할 때 가치가 개입될 수 있지만 그 가치 개입을 취소해야 된다고. 그걸 소극적 가치 개입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1번.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 사례에 대한 가설. 나이 차이가 많을수록 이혼율이 낮을 것이다. 이거 검증 가능한가요? 없어? 자, 가번은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만 좋은 가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번 검증할 수 가능한가 한번 보자고. 나이 차가 많을수록. 그러면 봐요. 30살하고 30살이 결혼했어. 나이 차 없죠? 30살하고 35살 나이 차이 늘어났죠? 30살하고 40살하고 결혼했어. 나이 차이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각각 이혼율 따져보면 되겠죠?
이때 이온율이 얼마인가 확인하면 되잖아. 그러면 나이 차가 많을수록 이온율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검증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가설이지. 그 1번에 싱겁게 정답 나온 거예요. 2번, 자, 4번 이제 확인해 봅시다. 검증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증할 필요가 없다면 이건 나쁜 가설인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GDP도 증가할 것이다. 밥을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이거 검증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검증할 필요 없어요. 뭐 졸리면 잘 것이다. 검증할 필요 없잖아요. 요즘 스포츠계에서 뭐 폭행 사건이 있는데 맞으면 아프다. 검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증할 필요가 있어야 이거 좋은 가설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예쁘면 시집을 잘 갈 것이다. 이게 수능에서 언급됐던 거죠. 이거 검증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쁜 가설인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이다. 이것도 가설, 검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쁜 가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나쁜 가설이고요. 3번 다. 변수 관계가 바르게 연결돼야 돼요.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바르게 연결돼야 돼요. 문화비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이게 변수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비 지출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죠. 다시 말해서 돈 많을수록 영화 많이 볼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영화 많이 볼수록 돈 많이 벌 것이다. 이건 나쁜 가설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바르게 연결돼야 됩니다. 근데 3번 다는 바르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라. 특정 가치가 개입되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가 발전하려면 의원내각제를 실시해야 돼. 이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주장이죠. 가치가 개입된 것이니까 이것도 나쁜 가설이에요. 넘어갈게요. 18번. 사회조사 과정에서 A에 해당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로 가장 적절한, 우리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A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A는 어느 단계에서 수행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분석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A 개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개념 수량화하는 개념이래요. 부부간의 사랑. 추상적이죠. 이걸 뭘로 측정하냐고. 그래서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하루 동안에 사랑해를 몇 번씩 주고받나. 스킨십을 몇 번씩 하나. 문자를 몇 번 주고받나. 무엇이든지 간에 수량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주는 작업. 이걸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그러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죠?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연구, 설계 단계는 어디 있어요?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대책 마련, 연구 설계.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 연구 설계죠. 첫 번째 연구 설계 뭐였어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여기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단계는 가설 설정 직후, 자료 수집 직전이에요. 이 단계를 묻고 있다고, 단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돼. A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서 수행되는가. 가설 설정 다음 단계고, 자료 수집 직전 단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변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이거 가설 검증이잖아요. 가설 검증이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에 이용해 통계 처리한다. 자료 수집 통계 처리니까 여기라고. 이것도 아니야. 무작위로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다. 이거 자료 수집이니까 아니라고. 그 다음. 연구 주제에 대한 참정위원 변호수, 연구를 설계한다. 여기 있잖아. 연구 설계. 연구를 설계한다.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설계한다. 이 연구 설계의 첫 번째 과정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그럼 여기서 실증적 연구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OX.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선택적이다? 아닙니다.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그래서 4번밖에 정답이 없고요. 19번.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조작적 정의의 사례로 적절한 지금 이제 조작적 정의를 물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가 어떤 거죠? 하나는 개념적 정의. 또 하나는 조작적 정의. 어떻게 달라요? 개념적 정의는 문자 그대로예요. 사전적 의미를 분석하는 거예요. 개념의 명확하라고. 개념의 명확화. 부부라고 했을 때 이 부부를 사실론도 포함하느냐? 아니면 법률론만 말하느냐? 이거 명확히 해야겠죠. 이게 개념적 정의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 부부애라고 할 때 이 부부간의 사랑은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이걸 수량화하는 작업. 계량화하는 작업이 바로 조작적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적 정의보다 이 조작적 정의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낸다고. 조작적 정의. 근데 지금 19번은 이게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EBS 교재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EBS 교재에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자, 19번 봅시다. 조작적 정의의 사례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량화 할 수 있어야 돼요. 수량화하지 않고 그냥 명확하게 개념을 명확히만 한다면 그건 개념적 정의일 뿐이야. 자, 이 기자료 공부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과학적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해 두 단계 개념화 작업을 거친다. 즉 개념의 명목적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한 후 이것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자료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개념의 명목적 의미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하고, 그리고 자료를 측정이라는 게 이거 수량화하는 거죠. 수량화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명목적인 의미를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적 서술이 추상적이지 않도록 범위나 전제 조건들이 주어져야 하고, 즉 부부라고 했을 때 법률론만 포함하느냐 사실론도 포함하느냐 이거 명확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조작적 정의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 말 자체가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이 말이거든요. 통계 처리해야 되니까 통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조작해야 한다. 1번. 정치적 무관심이란 정치에 대하여 알리려 하거나 참여하지도 않으려는 태도나 경향을 말한다. 이거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로 표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개념적 정의죠. 2번. 고객이란 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말한다. 숫자로 표시 안 되는 거죠? 그럼 개념적 정의죠. 3번. 제품 호응도란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태도를 말한다. 이거 숫자로 표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개념적 정의죠. 그럼 4번. 정치 참여도란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가율을 말한다. 투표 참가율 이거 숫자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숫자로 표시하는 건 조작적 정의예요. 따라서 4번만 조작적 정의고 1번, 2번, 3번은 모두 개념적 정의입니다. 20번. 가와 다는 두 연구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 방법입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가번은 한국에 시집 온 외국인 신부의 삶에 대한 심층 이 단어가 보이는 순간 해석적 연구죠. 방법론적 이원론, 질적 접근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미치는 영향관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실증적 연구, 이론론이에요. 사례 연구 하면 뭐야? 해석적 연구죠. 심층 분석, 사례 연구 이런 단어가 보이면 이건 이원론, 해석적 연구입니다. 실태 분석하면 이건 실증적 연구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자, 1번에 가는 즉 이원론이죠. 질적 접근법, 해석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연구자의 감정, 이입적 이해를 중시한다. 정답. 시험장에서는 2번 볼 필요도 없어요. 1번 하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돼요. 자, 공부거리로 2번. 계량화하기 어려운 주관, 가치,
관념 등의 분석에 더 관심을 갖는 게 해석적 연구니까 가라고 해야 됩니다. 2번 나가 아니라 가. 3번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을 강조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양적 접근법에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개념적 정의는 양적 접근에서도 필요하지만 질적 접근에서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연구 설계 단계에서 양적 접근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죠. 그럼 질적 접근으로 가봐요. 질적 접근에서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역시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자료 수집 범위와 방법 이건 공통적이라고. 근데 좀 난이도를 좀 높이면 양적 접근에서는 개념적 정의도 필요하고 조작적 정의도 필요하죠. 근데 질적 접근에서는 개념적 정의만 필요하고 조작적 정의는 필요 있다 없다? 이거 필요 없죠. 수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질적 접근은. 됐죠? 자, 다시. 개념적 정의는 이론론이건 이원론이건 모두 필요해요. 그러나 조작적 정의는 이론론에서만 필요해요. 이론론에서만. 됐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4번. 가는 일반적 법칙 발견에 땡. 일반적 법칙 발견은 이론론이에요. 실증적 연구고. 의미 이해에 주목적 있는 건 이원론, 해석적 연구니까 가나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4번. 가나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21번 문제. 밑줄 친 설명에 대한 옳은 설명. 이 문제 수능 문제인데 오답률이 높았어요.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 나왔거든.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왔는가 확인해 드릴게요. 연구자 값은 과음과 만성적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음주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연구 가설 중에 독립 변수가 뭐예요?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이 틀렸어. 대부분 연구자가 과음과 만성적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있고 음주 이게 독립 변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게 종속 변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독립 변수라고. 여기까지가 독립 변수고 음주 감소 이게 종속 변수야. 많이 들었어요. 자,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먼저 연구에 동의한 성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네요. 그럼 이제 실험법이 딱 떠올라야 되지. 통제 집단이 있을 것이고 실험 집단이 있겠지.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음주 정도를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한 집단에는 과음과 만성적 음주로 인한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알려주는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D라는 한 집단이 바로 실험 집단이네. D라는 집단이 실험 집단이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단을 우리는 통제 집단이라고 해요. 평소대로 하는 집단, 통제 집단. 그러니까 D가 실험 집단, E가 통제 집단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비디오 시청이 실제 음주를 얼마나 감소시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에 대해서 이제 사후조사 해야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음주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게 이제 사후조사죠. 지금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사전조사도 했겠죠. 저기 있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음주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게 뭐예요? 사전조사. 그리고 이제 F가 바로 사후조사예요. 자, 그럼 이제 옳은 걸 찾아야 돼요. 1번. C, 연구 가설에서 독립변수는 A이고, 땡. A가 아니라니까? 과음과 만성적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 여기까지가 독립변수라고요.
그러니까 1번 땡. 종속 변수는 B가 아니라 음주 감소. 이게 음주 감소. 했나 안 했나? 음주 감소. 이게 이제 종속 변수죠. 결과니까. 음주 감소의 효과적, 여기까지 묶어야겠다. 음주 감소의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땡. 근데 성질 급한 분들이 1번, 쉽다 하고 1번 적고 바로 다음 문제로 간다고. 그러니까 막 오답률이 높았다고요. 2번, C를 검증하기 위해서, C가 뭐야? 연구 과서를 검증하기 위해서 F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사후조사 해야죠. 그러니까 실험법은 사전조사한 후에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 이제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조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은 왜 틀렸을까? D가 통제 집단 아니죠? D가 실험 집단이고 E가 통제 집단 거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는 연구 대상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가 된다. 이게 실험법의 단점 중에 뭐 법적 윤리적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는 지난 1도는 음주 정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평소대로 한 것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면 안 돼. 간암 걸릴 확률 얼마나, 이런 비디오를 보여준 사람하고, 안 보여준 사람하고, 안 보여준 사람은 평소대로 했을 것이고, 그걸 본 사람은 많이 마셨을 거예요? 적게 마셨을 거예요? 적게 마셨겠지. 그럼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윤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런 거겠지. 소주를 하루에 10병씩 마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 실험한다고 해가지고 모집해서 한 사람을 딱 하루에 10병씩 먹여요. 또 다음날 10병 먹여.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한다면 이건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것은 지금 과음이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윤리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2번만 정답입니다. 22번 문제. 그림은 자료 수집 방법을 분류한 건데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A에서 D는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네 가지 모두 공통점 1차 자료. 1차 자료죠. 이 중에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은 양적 자료. 따라서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은 질적 자료. 질적 자료니까 비구조화되어 있고 비체계화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A, B, C, D를 분석해야겠네. 변수 간 관계를 입증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됩니까? 예! 하면 양적 자료. 아니요! 하면 질적 자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양적 자료인데 연구 대상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이 이루어집니까? 인위적인 조작. 이게 바로 실험법이잖아요. 예! 하면 실험법. A가 실험법이네요. 그럼 B는 질문지법이겠죠. 자, 이제 질적 자료 안으로 가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하면 참여관찰법이고 아니요 하면 면접법이겠죠. 심층 면접법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석 끝났으니까 1번으로 바로 갑니다. A 실험법에 비해 D 참여관찰법은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맞죠? 질적 자료는 모두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높아요. 그런데 양적 자료는 체계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개입의 여지가 적어요. 됐죠? 따라서 1번은 맞아요. 2번. B와 C,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을 동일 연구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양적 자료 수집하는데 면접법 활용할 수 있고요. 질적 자료 수집하는데 질문지법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양적 자료 수집할 때 양적 자료 수집 방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질적 자료 수집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따라서 2번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공부거리 맞는 내용이겠죠. D는 참여관찰법은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유리하죠. 실제성, 따끈따끈한 자료를 현장에서 바로 얻는 게 바로 참여관찰법입니다. 그 다음에 A는 실험법이죠. 법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맞죠? 넘어갑니다.
23번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그렸던 그림이죠. 제가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반지로 딱 쪼갰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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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줬어요. 여기 조작과 통제, 시간과 비용. 이게 양적 자료, 질적 자료. 양적 자료니까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어요. 질적 자료니까 비구조화되어 있고 비체계화되어 있어요. 즉 가치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실험법, 이게 질문지법, 이게 면접법, 이게 참여관찰법이라고. 그러니까 실험법의 대척점에 있는 게 뭐예요? 얘하고 정반대로 되잖아요. 참여관찰법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하고 연결시켜서 가끔 출제를 해요. 서로 대척점입니다. 정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 질문지도요. 질문지도 주관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죠? 그러면 조작과 통제는 객관식이 더 가능한가요? 주관식이 더 가능한가요? 객관식이겠죠. 그러죠? 왜냐하면 질문지를 만들 때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하고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응답이. 그게 조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 야당, 여당, 국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할 때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게 바로 객관식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질문지법이 있고 주관적인 질문지법이 있는데 객관적인 질문지법은 조작과 통제가 매우 강해요. 그런데 주관적인 질문지법은 그냥 백지로 던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조작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학원에 제가 이 재수하는 학원에 있잖아요. 대치동의 학원에서는요. 5월하고 9월하고 학생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요. 선생님이 얼마나 강의에 열중하는가 해가지고 선생님의 발음, 목소리, 그 성량, 그 다음에 판서, 그 다음에 수업의 자료를 얼마나 많이 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가 이걸 조목조목 이렇게 좋다 나쁘다 뭐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그 기타 학원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쓰시오. 이거 주관식으로 돼요. 그럼 객관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앙케이트 조사, 이 질문지법으로 조사하면은요 선생님들 다 긴장해요. 나쁘게 나오면 내년에 기약이 없거든요. 치열해요. 대치동은 굉장히 치열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점수가 다 나와요. 선생별로 몇 점. 저는 90점 아래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항상 상위권이었는데 내 자랑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지 주관식 질문지는 그 학원 측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안 만든다고 그냥 학원에 원하는 요구사항 있으면 적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화장실에 카페트 깔면 안 돼요. 뭐지 그 좌변기에 그 비대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점심 배식하는 거 있잖아요. 배식하는 거 왜 한식만 줍니까? 일식도 좀 주세요. 배식할 때 한식만 나오거든요. 그 식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일식도 어떤 아이들은요, 대체도 아이들은 그 배식 안 먹기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앙케이트 중에서 가장 안 좋게 나오는 게 배식이에요. 급식. 왜냐면 이게 식단을 짜가지고 그 영양식 다 발표하거든요. 뭐 월요일부터 뭐 한 달간 그 식자재 뭐 하고 뭐예요? 그것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뭐 조심하라 이런 거 다 나와요. 그 영양사가 짜가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내가 볼 때도 맛있어. 그런데 가장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급식이야. 왜냐면 애들은 지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거든. 좋아하는 것만 먹거든요. 근데 이제 식단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양가 있는 거 다 분석해가지고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불만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이 설문지에서
그만합시다. 이 얘기하다 끝이 없겠어. 뭔 얘기 하려다 또 거기까지 가버렸다. 그러니까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는데 이것도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어요.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질문지법이라고 해서 전부 조작과 통제가 강하다,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객관식 질문지법이 조작과 통제가 가능해요. 주관식은 조작과 통제 거의 힘들어요. 필요한 거 요구사항 적으세요 하면 별론들 다 있어요. 일식도 제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23번. 이 그림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자, 이제 적절한 설명 고르라고 했네요. 맞는 거 골라봅시다. 가가 뭐죠? 실험법이에요. 나는? 질문지법. 그 다음에 그 가 밑에 바로 있는 거. 질문지법.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왼쪽에 있는 게 면접법.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기억번. 가는 실험법은 법적,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 맞잖아. 그러니까 기억번 들어가면 맞으니까 3번만 지우면 되겠네. 니은번. 가는 실험법은 소수의 연구 대상자로부터 깊이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땡. 소수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정보를 얻는 건 면접법이죠. 면접법.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 이건 면접법이기 때문에 니은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1번, 3번 지우고. 그러면 이제 2번하고 4번 남네? 그러면 디귿번 가지고 정답이 결정되네요. 디귿번이 맞으면 4번 정답. 디귿번이 틀리면 2번 정답. 디귿. 나는 참여관찰법은 언어나 문자로 소통하기 어려운 대상, 이를테면 갓난아이나 원시부족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조사하기에 적합하다. 정답. 디귿번이 들어가야 정답이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니을번 공부거리로. 나는 참여관찰법은 실험법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참여관찰법. 실제 이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이를테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티벳의 장례 제도가 이게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거든요. 티벳은 고지대라고요. 그리고 산에 나무가 없어요. 전부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못 해요. 그리고 호수나 강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수장도 안 돼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화장도 안 돼요. 그럼 방법은 뭐야? 그래서 그 티벳의 장례 문화는 그 산의 언덕, 넓은 공터에다가 TV에서 한번 방영했는데 이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노인이, 그 장로, 나이 많이 보신 분이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이게 모자이크 처리했는데도 좀 보이더라고. 시신을 토막을 내요. 보니까 프라이드 치킨이 생각나더라고. 토막을 해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까마귀 떼들이 막 독수리 떼구나. 독수리 떼들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이게 다 쪼아먹어요. 하루 다 쪼아먹으면 커다란 뼈들만 남아요. 그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돌멩이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럼 내가 티벳의 장례 풍습을 참여관찰법으로 연구하려고 티벳을 가야겠죠. 근데 티벳에 한 번에 가는 비행기 없어요.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내가 가서 기다려야 돼요. 사람 죽을 때까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건 기다려야 돼. 기다려서 다행히 1년 만에 한 사람 죽었어. 야, 이제 관찰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도 준비하고 모두 준비했는데 시신을 토막내서 널어놨는데 독수리들이 딴 데서 배불리 먹어가지고 안 와. 이걸 원하지 않는 변수잖아요. 원하지 않는 변수. 이거 통제할 수가 없다고. 예전에 제 친구 중에 2년 전 전문대 나와가지고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친구인데 그래서 이 보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누라는 서울대 출신을 얻어야겠다 해가지고 얘가 공부를 못하지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 수완이 좋아. 사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사업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테나를 높이 올려보니까 서울대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조교수를 하고 있는, 전임 강사를 하고 있는, 여자분을 하나 딱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교동 성당을 다녀. 그러니까 이 새끼는 무종교인데, 어느 날부터 서교동 성장을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수, 전임 강사, 그 전임 강사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보면서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새끼가 와나 말도 잘하고 사업선도 돌아가지고 이 여자가 뿅 가버린 거야. 하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기 신라호텔,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했거든. 그래가지고 신혼집을 여의도 그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는데 여의도 조그만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집들이 한다고 해서 갔어. 근데 전임 강사가 틀리더라고. 방 하나가 전체가 서재인데 거기서 서재를 쭉 구경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 논문이 뭐냐면 재수생들의 1년 동안의 재수 생활에서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고찰이야. 그 눈에 탁 띄더라고요. 내가 왜냐면 재수학원에서 재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니까 그 논문을 딱 뽑았어요. 그리고 이거 좀 봐도 되냐고. 가져가도 된대. 가져와봤자 다 모르니까 이 사람 뭐 어떻게 해서 이거 쓴 거예요? 그 후배인데요 하면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야.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이에요. 근데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얘가 이 학생이 대학원을 휴학을 하고요. 휴학을 하고 노량진에 있는 대성학원에 재수생으로 변장해서 들어가요. 참여관찰법이죠.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야. 재수생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급식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도시락도 2개 싸가.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또 같이 자율학습하고 또 오후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 이제 그 과제를 이제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서울대 대학원 학생이 재수생으로 변장해서 신분을 숨기고 갔는데 자기의 친척 중에 하나가 딱 보여. 누나 웬일이야? 이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왕따 당하는 거지 거기에서. 그러면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사해가지고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학원을 찾아가서 연구해가지고 그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져오려다가 이거 가져와봤자 뭐 그 사람은 교육학자거든요. 교육학. 근데 지금은 다른 대학에서 정교수가 됐더라고. 다른 대학에서. 다른 대학은 얘기 안 할게요. 서울대가 아니더라고. 정교수로 가서 지금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여관찰법이에요. 그러니까 참여관찰법의 단점 중에 바로 원하지 않는 변수가 나타났을 때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이 안에 또 공무원이 신분으로 공무원 수험생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혹시 연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면 철저히 신분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몇 번 하다가 올 거예요? 23번이요. 정답 다 했죠? 네. 그럼 24번으로 갑니다. 24번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료 수집 방법인데 이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연구 주제. 이 문제도 만만치가 않은 문제였어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연구 주제를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연구 주제니까 여기거든요. 문제 제기해서 이제 연구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첫째, 이게 실증적 연구 주제냐. 둘째, 해석적 연구 주제냐. 그죠? 그 다음에서 조금 더 나가면 실증적 연구 주제인데, 여기. 자료 수집 방법에서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는데, 이 실증적 연구하는데, 질문지법을 활용하는 연구 주제냐, 실험법을 활용해야 되는 연구 주제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종래에는요, 이게 실증적 연구 주제냐, 해석적 주제냐, 연구 주제냐, 이것만 물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싱거워. 그래서 난이도를 높인 것이 실증적 연구인데, 질문지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주제냐, 실험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연구 주제냐. 또, 해석적 연구 주제인데, 면접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참여관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대비해야겠지. 출제가 이렇게 발전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A, B, C를 판단해야겠네. 자,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가? 예 하면 양적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이 필요한가? 예 하면 A가 바로 가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대량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질문지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요 했으면 이제 질적 자료로 돌아가겠죠. 연구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한가? 예 하면 이거 면접법으로 가야지. 그래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가? 예 하면 면접법이에요. 그러면 C는 뭐야? 당연히 참여관찰법이죠. 실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가? 참여관찰법. 자, 그러면 1번. A가 질문지법이죠. 마사이 원시부족의 결혼 풍습. 이거 질문지법으로 어떻게 해? 마사이 원시부족은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지 주면 이 사람들이 알아요? 마사이족들은 결혼할 때 마사이 사람들 이게 무슨 집이라고 해야 돼? 이게 이 풀로 이렇게 뭐 있고 여기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 이게 초가집, 우리나라의 초가집과 같은 거예요. 초가집.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아가씨가 하나 있어. 그럼 이 아가씨를 사랑하는 남자아이가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여자가 저 새끼 왔다 갔다 볼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아가씨 한번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눈 마주쳤잖아요. 가면서 여기다가 화살 하나 딱 꽂아놔요. 화살. 그러면 이제 이 처녀가 와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혼사가 이루어지고 안 가지고 가. 그러면 깨진 거야. 이게 마사이족의 혼인 풍습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자료를 수집해야 돼? 참여관찰법밖에 없어요. 가봐야지. 참여관찰법. 그러니까 C라고 해야 돼요. 1번은. A가 아니라 C. 그 다음에 B가 면접법인데 연령별, 성별, 지역별, 정당, 지지율 비교본 이건 당연히 질문지법이지. 이건 양측자료 질문지법이니까 A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조선시대니까 지금 옛날 일이란 말이야. 이건 문헌연구법밖에 없어요. 이건 1차 자료로 못 구해. 직접 못 구하니까 간접적으로 구해야 돼. 뭐 세종실록 지리라든가 동국연지 승남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지. 3번도 틀렸고. 그럼 4번밖에 없네. 정답. 4번. C가 뭐야? 참여관찰법. 신생아, 막 태어난 아이죠. 감정 표현 및 의사소통 방식. 이건 참여관찰법밖에 없잖아요. C가 4번. 4번이 정답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6번. 25번, 6번도 많이 틀린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